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짜증도 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벌써 날씨가 더워진다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서 두 학원이 그 싸우신 분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좀 심하게 싸워서 한 분이 거의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좀 안타까운데 또 다른 학원은 또 두 분이 또 하이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별것도 없어요. 싸우는 이유가 이럴 것 같더라고. 싸우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강사가 질문하면 질문한 내용만 대답해라 이렇게 다른 내용을 대답하지 말아라. 그것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쉬는 시간에 문을 열어놨는데 수업 시간이 되니까 문을 닫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신 분이 거기 문 닫으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으신 분이 내가 연 거 아니다. 네가 닫으라. 이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꼭 어린아이들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데 풀지 말고 다른 게 풀지고 여기서 서로 안 좋고 얼굴 붉히게 되면 서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양보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공부할 건데 많이 어렵죠. 한 번 들어가지고 다 깨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처음이 아니라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거 많이 어려울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그런데 집에 있었으면 몰랐지만 와서 기하 요상을 알고 갔잖아요. 기하 요상. 기하 요상이 뭘까? 기가 뭘까? 기대 수인을. 상은 상향 조정. 하는 아니 요는 요구 수인을. 상은 상향 조정. 기하 요상 이렇게. 다 모른다고 또 이거 딱 하나만 알고 왔는데 시험에서 기하 요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한 문제 맞춘 거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요구수율도 말했고 기대수율은 계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평균 분산 결정도 말했고 지렛대 효과도 말했고 많이 있는데 딱 하나만 알고 간다. 그러면 기하 요상. 나 요거 딱 알고 간다. 나 기하 요상 안 할 거야. 나는 지렛대 효과만 할 거야. 그래도 계속 상관없잖아요. 저 볼 때마다 하나씩 알고 가면 된다니까요. 자, 이제 갑시다. 계속 이 말하고 있으면 집중력은 뛰어나니까 이제 집중력이 이제 뛰어났어. 집중력이 이제 됐어. 이제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이걸 한 거야. 뭘 했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고 여기까지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분산 투자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다. 그러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는데 그럼 1번 위험을 조금 감소시키냐. 2번 위험을 많이 감소시키는가. 요걸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위험이 감소한다까지만 한 거야. 그런데 위험을 감소시킬 때 위험을 많이 감소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지금부터는 위험을 많이 감소시키는 방법, 이렇게 많이 감소시키는 방법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걸 분산 투자 효과 이렇게 했는데, 포트폴리오 효과 있는데, 이제 결론은 이거라고. 요거 이제 암기하는 거야. 시험 볼 때까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분산 투자가 크다.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을수록 분산 투자가 크다. 상관계수가 작게 할수록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도가 크다. 요거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여기 이제 필기노트 74쪽 상단에 요거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암기상 오늘 쪽 요거 기하 요상 암기하듯이 이제 요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해볼 건데 73쪽으로 다시 펴놓고 이제 칠판을 봅시다. 분산투자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그러는데 이상하게 무슨 상관계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상관계수. 그 상관계수에서요 상관이란 말. 상관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런다고. 그러면 아니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뭔가 관련이 있으면 상관이 있는 거고 뭔가 관련이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 학원에 오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수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상관이야, 그 상관. 근데 지금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마도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얼굴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마스크한 상태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만나지 않았다면 지하철에서 바로 옆에 앉아도 전혀 인사도 안 한다고.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하철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잖아요. 그게 상관이 있다는 소리야. 그 상관이 있다 없다를 숫자로 표시한 게 상관계수라는 거야. 상관계수. 그럼 이제 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면 포트폴리오 구성했단 말은 A 부동산도 투자하고 B도 투자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A하고 B가 상관이 있다 없다를 상관계수 값으로 표시하는 거야. 근데 상관계수라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A하고 B가 상관이 가장 크다는 소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1이 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보면 뭐 상관계수 나오면서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 유사하다, 동일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A하고 B를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A 부동산의 A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B도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상관이 크다 간다고. 이거는 상관이 크다. 그런데 A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B의 수익률은 떨어진대요. 이거 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작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봐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A전자 주식을 사는 경우하고 B전자 주식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경우는 전자회사가 호황으로 가면 그럼 A전자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B전자 수익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상관이 크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A전자 주식을 사고 포트폴리오는 주식 이론이니까 B건설 주식을 샀다 이거야. 그럼 둘 다 호황일 수도 있고 둘 다 불황일 수도 있겠지만 전자회사가 호황으로 갔다. 근데 건설회사는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상관은 같은 전자회사끼리 상관이 큰 거지 전자회사하고 건설회사가 상관이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추 의미 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저 상관계수란 말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숫자로 표시하는 게 상관계수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큰 거야.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이 작은 거라고.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3교시 끝나고 집에 가시지 그랬어요. 그럼 이 복잡한 거 안 했을 건데. 자, 일단 상관계수라는 것은 상관이 있냐 없냐 그 뜻이고 상관계수가 크냐 작냐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 반대로 가는가 이게 상관계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잠시 멈추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고향이 부산이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갈 때 부산 경부선 기차를 타는 사람들하고 호남선 타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부산이 부산이 고향입니다. 고향이 부산이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어요. 초, 중, 고를 부산에서 나왔어요. 그 부산에 가면 저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제가 부산의 동래구가 고향이라고 해요. 그럼 동래구가 고향인 사람은 저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동래구가 고향인 사람은 저하고 초등학교와 같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맞잖아요. 그분이 상관이 크다는 소리야. 근데 전라남도 목포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같은 경부선을 타는 사람이 상관이 큰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은 호남선을 타는 사람이 상관이 큰 거죠. 그럼 호남선 타는 사람하고 경부선 타는 사람은 상관이 작다는 거예요.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이 작다. 의미 아셨습니까? 그러면 봐요. 상관계수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 이 수익률의 움직임은 숫자로 표시한 건데 이 1번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상관이 크다는 소리야. 이 두 번째는 반대로 움직이죠. 상관이 작다는 소리라고. 의미하셨습니까? 그걸 이제 상관계수라고 그래요. 띵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분산투자가 커지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확인할 거야. 자, 그러면 이 1번을 봐요.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 유사하다. 그러면 같은 방향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상관계수가 클까 작을까? 크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분산투가 작아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 1번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산회사 주식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우산회사하고 장하회사 주식에 이 두 개를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게요. 비가 옵니다. 계속 비가 쭈룩쭈룩 옵니다. 비 온단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른 말 해줄게요. It's raining.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구나. 괜히 했네. 그럼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니까 우산의 수익률, 우산회사의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장화도 잘 팔릴까요? 잘 팔리겠지. 장화는 비 올 때 씻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네요. 맞죠? 그러면 상관이 클까 작을까? 크다는 거야. 근데 햇빛만 나요. 그러면 우산 안 팔리니까 수익률 떨어지겠네. 장화도 안 팔리니까 수익률 떨어지겠네. 그럼 햇빛만 나도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한 거야. 그러면 상관계수가 클까 작을까? 커요. 같은 방향 움직이면. 같은 호남선 타고 같은 경부선 타고 이러면 상관계수가 크다는 거야. 어느 분은 그러겠지. 이 나라가 호남선하고 경부선밖에 없니? 좋아, 그러면 태백선도 해주자고. 장항선도 하고 영동선도 하고 이렇게. 자, 그럼 1번처럼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 오면 둘 다 수익이 높아져서 대박 나요. 그럼 수익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근데 2번 아니요, 햇빛만 나면 쪽박 차는 거야. 그럼 수익이 둘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럼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그럼 불확실성이 커요, 적어요? 커요. 그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 제거 효과가 작다는 소리야. 그럼 위험 감소 효과가 작다. 그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2번 케이스 볼까요? 2번은 우산회사 주식을 사고 이번에는 양산회사 주식을 살 거야. 비 옵니다. 우산 잘 팔리니까 수익은 높아지죠. 양산 안 팔리니까 수익은 떨어지죠.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상관이 클까 작을까? 작아요. 그럼 이제 햇빛 나면 우산 안 팔리니까 수익 떨어지고 양산 잘 팔리니까 수익은 높아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번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양산회사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우산이 높여져요. 우산이 떨어지니까 양산이 높여져요. 그럼 올라갔던 걸 끌어내려요. 그럼 변화가 크지 않죠. 그럼 불확실성이 작겠죠. 그럼 분산 투자 효과는 위험 감소 효과는 크다 작다? 크다. 요거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산회사 장하회사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럼 1번하고 2번이 정반대인데 어느 경우에 분산 투자가 커져요? 2번.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하세요. 그럼 상관계수가 작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분산도가 커집니다. 됐죠? 1번은 기억하지 말고 2번 기억하는 거야. 어느 경우에 분산 투자가 커집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을 다르게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요. 그럼 상관계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집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말을 해볼 건데요.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상관계수는 수익률의 움직임을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는데 상관계수가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1, 가장 크면 플러스 1이야.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란 말은 어떤 경우냐면 요 우산회사 주식의 수익률이 10%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하도 10% 올라간다고. 10%가 떨어지니까 10%가 또 떨어지는 거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이 말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움직여버리는 거야.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면 우산회사 주식의 수익률이 10% 올라가니까 양산회사 주식의 수익률이 10% 떨어지는 거라고. 10% 올라간 거 그대로 끌어내려. 그러면 10%가 떨어지니까 10%가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올라갔던 거 끌어내려버리고 떨어진 것을 끌어올려주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변화가 없단 말은 불확실성이 없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됐다. 수익률의 변동이
정반대고 크기도 똑같게 10번도 올라갈 때 10번도 끌어내린다는 소리야. 그럼 10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10이 올라갔는데 또 10을 끌어내리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야. 그 불확실성이 없다 말은 위험이 없다는 소리야. 다만 무슨 위험이? 빛의 교점이.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름을 완전 음의 상관관계를 하고 이때는 분산투자효과가 완전하다고. 올라갔던 만큼 끌어내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빛의 교점이 0까지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여기 있었던데 여기에 10이 올라가니까 또 10을 올려버려. 그러니까 온 상태로 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분산투과는 전혀 없는 거야.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이름을 완전 양의 상관관계를 하고 분산투과는 없어지는 거라고.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 부분은 좀 어려우면 이거라도 요거 2번. 자,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분산투과는 크다 작다? 커진다는 거야. 그럼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과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분산투과는 없다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다고. 자, 머릿속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과가 없는 거야. 플러스 1일 때만. 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과가 없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요 2번이나 3번, 요 1번이나 2번 지문을 만든다고. 그럼 1번 볼까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과가 없어요. 그럼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투과가 있다. OX? O. 그럼 상관계수가 0이면 플러스 1이 아니죠. 그럼 분산투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일 때 분산투자 효과가 있다. 효과 있다. OX. 5죠. 5. 플러스 1일 때만 없는 거라고. 플러스 1일 때만. 플러스 값이란 말은 플러스 1이란 말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0.9가 상관계수 0.9가 플러스 값입니까? 마이너스 값입니까? 플러스 값이죠. 어제하고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크게 했어요. 실제로. 플러스 값이야. 0.9는. 그럼 0.9는 1이 아니잖아요. 그럼 분산투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상관계수가 뭐일 때만?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자가 없다. 자, 여기에 추가된 거요. 그러면 추가했던 거 이제 어차피 집에 가면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기억이 없고 자주 듣다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다음 순환은 맞다 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분산투과를 크게 하는 방법은 수익률의 변동 방향을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상관계수를 크게 작게.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가장 작은 거야. 분산투과가 완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분산투과가 없다.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과가 없다. 플러스 1일 때만. 그렇죠? 자, 이제 74쪽으로 넘겨서 이제 이거 암기할 건데 분산투과를 크게 하는 방법. 2번하고 3번은 봤던 거야. 2번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유사하지 않을수록 분산투과가 커진다. 3번은 상관계수가 클수록 작을수록 분산투과가 커진다. 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1번으로 가봐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1번 A 플러스 B 하는 경우하고 2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3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1번, 2번, 3번 중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3번. 어떤 게 분산투자가 커질까? 3번.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야 돼. 그래야만이 분산투자가 커진다고. 그래서 구성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분산투자가 커진다. OX, O. 요거 예전에 잘 냈어요. 요거는 예전에 잘 내다가 요즘은 좀 뜸하고 요즘은 이걸 내요. 2번하고 3번. 그럼 요 1번에 예전에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A,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C 자산을 편입시키면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OX. 다시. A, B에다가 C를 추가시키면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OX. X.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 없다니까. 아까 체계적 위험 감소 2번 말하니까 막 기분 안 좋아하더만. 근데 여기서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자산의 수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막 초가 넘어가잖아 벌써. 자산의 수가 증가했네?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깍 속으라고.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면 그러면 분산토지가가 커져서 체계적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꼭 옳은 말처럼 느껴져. 거기다 또 동그라미 하지. 그래서 주변을 한번 봐. 나 혼자 맞은 것처럼. 자기 혼자 아니 자기만 틀린 거예요. 체계적임 감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하셨죠? 그럼 이렇게 내면요.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면 그러면 비체계점이 감소함에 따라서 총위험도 감소한다. OX. 오잖아요.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면 비체계점이 감소함에 따라서 총위험도 감소한다. OX. 비체계점 감소하면 총위험도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자, 됐어요. 더 가면 이제 머리가 헷갈릴 거니까. 그럼 요거 한번 저하고 읊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계 시한 가지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분산토지가 크게 하는 방법. 자산의 수를 뭐요?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세 번째, 상관계수 크게 작게 해라. 됐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최적의 포트폴리오 얘기했다고. 이거는 진짜 설명하지 않을 거야. 이거 설명은 그래프 그리고 난리쳐. 그러면 한 3분 정도가 가방 싸고 갈 거야. 그러니까 가방 싸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 된다고.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 복잡해요. 근데 시험은 요거 잘 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거 잘 낸다고.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곡선 접점은 요것만 찾으면 돼요. 요거 그대로 4번인가 5번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접점만 찾으면 돼. 근데 주의 교차점 나오죠? 그럼 틀린 지분이야. 필기노트 보면 주의락에서 교차점 나왔죠? 그럼 틀린 지분이야. 선생님 어디 하는데? 74쪽 가장 밑에 보면 거기 이제 그래프 그리라고 해놨어요. 그 그래프 거기다가 나중에 그래프 그리고 난리 칠 거라고. 안 그래도 상관없어. 안 그래도. 나중에 이상하게 그리지 말고. 그 바로 위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곡선 뭐다? 접점. 뭔 말인지 뭘 필요 없어요. 그냥 뭔 말 필요 없고 나중에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곡선 설명할 건데 그 설명해도 여러분 눈빛은 안 좋은 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접점하면 된다고. 접점. 교차점 그럼 OX, X 이렇게.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기출지문 봅시다. 안 나오네. 미안해요. 기출지문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멍청해가지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여기 합계 시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걸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합계 시한 가치는 합계 시한 가치 계수라는 게 있다고 요거 있으니까 요걸 하려면 이제 조금 2시까지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빨리 진행해야 되고 이러면 못 따라오니까 얘를 여기까지 다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만이 다 끝날 건데 그럼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얘하고 역수까지만 해볼 거예요. 역수까지만. 의미하셨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좀 편해져. 그렇지 않으면 뒤쪽은 여러분들은 가방 쌀 거 막 정신없어. 가방 싸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수까지 할 테니까. 자,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해서 투자론 전반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투자 분석 이 파트에 합계 시한가치 계수,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측정,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 이 2가지 하는 거야.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 거의 매년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현금 흐름이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 뭐 100% 나올 거라고.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3문제까지 나오니까 다음 주는 이 2가지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그럼 합계 시한가치라는 게 있네요. 그럼 합계 시한가치 합계가 뭐예요?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 이게 합계 시한가치야. 그럼 지금 설명한 게 나옵니까? 아니 그런 거 안 나와. 여기서는 이걸 내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소리야. 자, 10년 전. 10년 전에 10억. 현재 10억. 10년 후에 10억. 금액은 다 똑같아. 금액은 10억을 똑같아. 그런데 가치가 달라. 그럼 이 현재 시점에 이 10억을 현재 가치라고 해요. 현재 가치. 요걸 현재 가치. 지금 가치란 소리예요. 10년 후의 가치를 미래 가치라고 그래요. 10년 후는 미래니까. 그럼 10년 전에는 과거입니까? 과거 가치. 예? 금액은 똑같은데 가치는 10억이라는 돈의 금액은 똑같은데 요 10년 전에 10억이 가치가 가장 커요. 10년 전에 10억이면 어쩌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고도 충분히 사고도 남음이 있었죠. 물론 뭐 비싼 아파트는 못 사겠지만 10년 전에 10억이면 아마 2개 정도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적은 평수는. 그럼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10억은 아파트 2개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1개도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전에 10억이 큰 거야. 그러니까 과거 시점의 가치가 더 큰 거라고. 근데 과거 시점의 가치, 과거 가치는 시험에 안 나와. 왜? 과거를 묻지 마라 하잖아. 그렇게 안 나온다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나온다고. 그럼 현재 가치 뜻과 미래 가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보냐면 이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그래. 현가. 시험은 현가라고 안 나와. 현재 가치라고 나오지. 정식 이름이 나오니까. 그럼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그래요. 내가라고 안 나오고 미래 가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현재 가치 지금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요 1억이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후는 미래 가치죠. 그럼 요 1억을 장롱에 집어넣어봐요. 장롱에. 장롱에 집어넣으면 1년 후도 1억이야. 근데 이걸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그럼 1억이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럼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그럼 1년 후에는 얼마가 돼요? 몰라요. 자, 현재 가치가 1억인데 1억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1년 후에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가 더해지는 거야. 이자가 가산된다고. 그래서 금액이 커져. 그래서 할증된다 한다고. 그러면 이자를 가산하려면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가 가산돼서 금액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10%가 되면 1년 후에 1억 1,000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1억 1,000은 1억 플러스 뭡니까? 1,000만 원이야. 1억은 뭐고? 원금이고 1,000만 원 이자고.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가 더해진다. 됐죠? 그럼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미래 가치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20%가 되면 그럼 미래 가치 금액은 얼마가 될까? 1년은 1억 2천이 되는 거야. 요거 시험에 되는 거야. 요거. 그럼 이자율이 10에서 20이 됐단 말은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소리야.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안 냈어. 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냈다고. 요거 안 냈는데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걸 내고 있다고. 근데 요 미래 가치를 뜻하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 금액을 뜻한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진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진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커진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커진다. OX? O. 됐죠? 요거. 이제 여기에 나올 차례가 됐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근데 우리 시험은 계속 요 밑에 걸 낸다고. 여기에 10몇 번 나왔다고. 꼭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약간 바꿔서 낸다고. 약간 바꿔서.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논리를 반대로 해볼게요. 지금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걸 했다고. 이제 반대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걸 해볼까요?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 미래 가치 금액 1억 1,000에서 이자만 빼버리면 돼. 그러면 1억이 되는 거라고. 원금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했잖아. 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했잖아요. 그 이자가 1,000만 원이었으니까 1억 1,000이 됐잖아요.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 1억 1,000에서 이자만 빼버리면 그러면 현재 가치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자를 뺀다는 소리야. 뭔 만큼? 이자율만큼.
그래서 금액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그래서 할인된다 한다. 할인. 그럼 할인됐다. 뭔만큼? 이자율만큼. 근데 요 이자율만큼 할인하는데 이자를 차감하는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는 할인한다고 하니까 요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할인율이라고 표현한다고. 이자율하고 할인율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자율이라고 나오면 틀립니까? 아니요. 틀리잖아요. 이자율 나와도 틀리지 않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할인율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요 할인율,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졌단 말은 이자를 많이 빼버리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현재가치 금액은요 낮아지는 거지. 요게 이 논리가 여기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 많이 한다. 이자를 많이 뺀다. 그럼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진다. 이 논리가 우리 시험에서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써서 열 몇 번 나왔어요. 요 위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가 금액이 커진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나 요 밑에는 너무나 많이 나온 거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 금액은 뭐한다? 낮아진다. 할인율이 나왔단 말은 현재가치 맞는다는 소리야. 아까 요거 이런 표현 봤는데 이런 표현 뭐 할 때 봤어요? 네가 해줘라. 물어볼 때 나보지 말고 물어봐. 네가 하고 물어볼 때 나보지 마라. 요거 할인율이 나왔잖아. 아까. 뭐 할 때 나왔냐면 요구순위를 상향 조정할 때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거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따 배웁니다. 그 말 했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있으면 못 살아. 기억이 있으면. 그래서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가치는 낮아집니다. 현재 가치를 뜻하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낮아진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낮아진다. OX? O. 됐습니까? 자, 제가 이런 말 했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요거 두 가지 기억하는데 요거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자율이 나왔단 말은 미래가치 만드는 소리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준다. 미래가치 금액은 커진다. 근데 그 반대라. 할인이 높아졌다. 이자를 많이 뺀다. 현재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뭘 배우냐면 순현가라는 걸 배우고 순현가. 그럼 여기 순현가가 순현재 가치야. 그럼 순현재 가치가 순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를 뜻한다고. 그럼 순현가를 순현재 가치로 구할 때 할인율이 요구순위이야. 들어보세요. 다음 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논리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작아진다. 여기 우리 시험에서 열 몇 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똑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바꿔서 그럼 질문할게요.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OX? O. 구체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면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이 필요해. 그 할인율이 요구순위이야. 그러면 이 요구순위를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OX? O. 요걸 잘 낸다고. 그러면 요구순위를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이 논리가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이 달라진다. 이 논리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이 달라진다. 이 논리를 가지고 약간 변형식해서 우리 시험은 매우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지금 했던 말이 3번 정도 나왔어요. 동일한 현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 순위를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진다. OX? O.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요 순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야. 그럼 순현재 가치 구하려면 현재 가치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할인율이 있어야 돼. 그 할인율이 요구 순위야. 그럼 요구 순위를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OX? O. 그렇게 낸단 말이야. 그렇게. 선생님 어려워 죽겠다. 저는 목이 아파 죽겠다. 자, 이 부분 정리하고 갑시다. 이자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미래 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OX? O.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진다. 할인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질 것이다. OX? O. 구체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할인을 많이 합니다. 이자를 많이 뺍니다. 현재 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화폐 시한가치 계수라는 게 있어요. 화폐 시한가치 계수. 이 화폐 시한가치 계수에서는 요 구분하라고 나오고 역수관계 활용 계산 문제인데 어차피 지금은 계산 문제 안 될 거니까 최근에는 요 활용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이 말은 화폐 시한가치 계수 6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말이야. 그게 활용이야. 제가 오늘 역수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화폐 시한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 줄여서 현가계수와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총 6가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이 6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라는 소리야. 현재가치계수하고 미래가치계수를 구분하라. 이게 이제 구분이야. 구분은 시험에 출제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15, 16년 전에 나왔습니다. 요즘은 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3가지가 현재가치계수, 오른쪽에 있는 요 3가지가 현재가치계수야.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당연히 현재가치계수고 저당 상수가 현재가치계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연금의 내가계수가 미래가치계수다 이렇게 내지 않겠죠. 그러면 감채기금계수가 미래가치계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크게 구분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역수. 역수는 여전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가 역수라겠습니까? 분자분모 바꾼 것을 역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3분의 2의 역수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분모 바꿔요. 그러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의 역수는 뭘까? 2분의 1이야. 요 2는 1분의 2라고. 그럼 A의 역수는요? A 역수는 A분의 1. 이렇게. 됐죠? 이게 역수야. 분자분모 바꾼 게 역수입니다. 그러면 3분의 2하고 2분의 3이 역수예요. 역수죠? 이렇게 곱할까요? 곱하면 몇 될까? 1 돼요. 0 되는 게 아니라 1 된다고. 역수끼리 곱하면 1 된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하고 2분의 3을 곱하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인수분해 나갑니까? 이거 뭐요? 약분. 그래서 1 되는 거야. 뭐 이건 물어본 게 아닌가?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거든. 그럼 곱하면 몇 될까? 1. 그렇게 낼 수 있다니까요.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1이 된다. OX? O. 역수끼리 곱하면 1 된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역수입니다.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계수가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연습하러 갑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가 역수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럼 감채기금계수 역수는 뭡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럼 저당 상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됐죠? 대답을 잘하십니다. 왜? 끝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수, 단순하게 역수관계에 있다. 그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네? 여기에 또 의외로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것만 해볼 테니까 자, 들어보시라고요. 자, 여기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예요?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럼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다. 맞죠?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와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같은 말이 뭡니까?
저당상수의 역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뭐예요? 저당상수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예요. 그럼 우리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저당상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저당상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저당상수하고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예? 띵 하죠. 자, 그럼 여기 마무리 연습합시다. 그러면 감채기금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감채기금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역수가 아니 감채기금계수의 역수가 연금의 내가계수예요. 그러면 감채기금계수의 역수가 연금의 내가계수다. 이거 옳은 말인데 이게 중요성이 없다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연금의 내가계수와 같은 말이 뭐다?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마무리.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 계수의 역수는 뭡니까? 그렇죠. 감채기금계수.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감채기금계수하고 같은 말은 뭡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됐지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요. 사실은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 멘붕이야, 멘붕.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합계 시간까지 계수 안 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이어서 할 건데, 자, 집중력 가져봅시다. 오늘 많이 어려운 것을 했어요. 그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니까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합계 시간까지 계수는 됐고, 자,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자산의 수를 뭐 해라? 증가시켜라. 많이 해라. 두 번째,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 이렇게 하시면 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차표 한 장 들고 그러면 된다고. 그다음에는 상관계수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작게 해라. 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주기금 감소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자가 없다. 상관계수가 0일지라도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투자가 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일 때도 분산투자는 있다.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자가 없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산투자가 완전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계주기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총위험이 0까지 감소한다. OX, X. 총위험 0까지 감소란 말은 없다. 됐지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어느 경우에 투자의 타당성이 있을까? 어느 경우에 기대순위를 클 때입니까? 요구순위를 클 때입니까? 기대순위를 클 때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실현순위는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기대순위가 높으면 앞으로 기대순위는 떨어진다,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기대순위 낮으면 개론점수 35점이면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수익이 낮으면 높아져야 된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기하 요상이 뭘까? 기하 요상 기대수익률 하향 조정 요수익률 상향 조정.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 처리 방법이야. 반대로 가고 있네.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 처리 방법. 그럼 위험 처리 방법 6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위험 처리 방법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이건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 전가입니까? 위험 회피. 두 번째, 보수 재개책 방법. 기하.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 수익률. 요상. 네 번째,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생각나는 말. 투입 요소, 산출 요소, 투입 요소, 결과치. 그다음에 다섯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요 기본서는 자, 몇 페이지부터 시작이 됐냐면
자, 이제 기본서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전혀 안 볼 수는 없으니까. 248쪽부터가 투자 이론입니다. 248쪽, 249쪽 크게 중요성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250쪽에 지렛대 효과 나왔습니다. 자, 의의에서 1번도 기억하셔야 되고 2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2번에 양가로 2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 말은 타인자본 이용하면 지렛대가 기대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투자 위험도 커진다는 소리예요. 즉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도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만 한다? 증가한다. 요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251쪽 가면 지렛대효과 유형 나왔습니다. 가운데쯤에. 그거 뭐 정중립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밑에 4번 특징. 양가로 2번 전액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무슨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됐어요. 자, 4번이 지렛대효과의 전환이야. 그럼 지렛대효과 전환은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시키려면 거기 3번처럼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됩니까? 4번처럼 이자율을 낮춰야 됩니까?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이자율. 5번을 다른 말로 해보세요. 5번. 5번은 중립지렛대. 총자본순율과 저당순율이 동일한 경우 부채 비율 변화는 자기 자본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나요? 예, 이거 중립지렛대. 그리고 252쪽 이제 가면 계산 문제예요. 252쪽에 지렛대효과에서는 자기 자본순율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순율 계산 문제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253쪽으로 갑니다. 253쪽에서 위험과 수익이 나왔는데 253쪽이 오른쪽 사이드의 핵심이라고 봐봐요. 핵심. 핵심을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위험 옆에 뭐라 나왔어요?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험은 표준편차 분산으로 측정한다는 거. 그 밑에 수익 나왔네. 수익, 기대수익 뭐 나왔습니까? 평균. 평균이 나온 보다 기대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넘깁시다. 넘겨서 254쪽이 거기 이제 예제가 나왔는데 그게 포트폴리오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 계산 문제. 개별 자산. 여기에 나올 확률이 적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밑에 위험의 측정. 위험의 측정은 두 가지. 표준 편차하고 뭡니까? 분산. 파랗게 돼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자, 넘겨봅시다. 256쪽에 금융적 위험이 있고 5번에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고 257쪽 총위험 나왔네. 총위험은 두 가지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분산 불가능 위험, 체계적 위험 종류,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런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비체계적 위험, 양으로 2번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4번 만일 if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 밑에 파란색 비체계적 위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몇 가지? 0까지.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총위험은 줄여나갈 수 있으나 총위험은 0까지 만들 수는 없다. 총위험 0까지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는다. 자, 그 옆에 기출지문 작년에 나왔던 기출지문 볼 거예요. 거기 2번, 3번이 작년에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자, 볼까요? 2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므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OX? O. 이 말은 자산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소리야.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면 비체계적 위험 감소하고 그러면서 전체 위험, 총위험이 감소한다는 소리야. 전체 위험이 총위험이야. 그런데 거기서 B자 빼버리면 비체계적 위험에서 B자 빼버리면 올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야. 자, 3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으며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OX? O. 실제 시험 지문은 이렇게 안 냈어요. 실제 시험 지문은 요 3번이 뭐라고 그랬냐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냈다고. 실제 시험은. 그 뭡니까? X입니까? X. 자, 넘겨서 수익률로 가죠. 수익률
258페이지에 거기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인데 뭐 그건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라겠죠? 계산 문제. 아까 개별 자산은 기대 수익률 나왔고 259쪽에 뭐가 나왔습니까?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 의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이 나왔네. 그 옆에 필수적 수익률이라든지 예부적 수익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기회비용은 작년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파랗게 써놓은 거야. 작년에 나와서. 요구 수익률의 계산 이게 구성이죠.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의 대가, 위험할증률, 위험의 대가 합으로 구성된다. 그 밑에 박스 봐봐. 박스 보면 무위험률, 시간 밑에 시간의 대가, 위험할증률, 위험의 대가, 그 옆에 예상 인플레이션 더하고 예상 디플레이션 빼고 이런 거 나왔죠.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뭔만 예상 인플레이션 더한다 거기까지만. 복잡하게 나온 거 필요 없다고.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응? 자 이제 넘겨봅니다. 넘겨서 260페이지. 260페이지에 예제 그런 거 볼지 마요. 260페이지 예제 이거 보는 순간 떨어지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 실현수익률 나왔네. 실현수익률은 뭐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투자 선택 시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자, 그 밑에 투자 균형과 투자 가치에서 수익률과 투자 균형 나왔습니다. 핵심. 기대 수익이 더 높답니다. 그럼 투자 증가한다. 투자를 선택한다. 3번 요구 수익이 높답니다. 투자를 감소한다. 투자 기각한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설명이 뭐가 있냐면 이제 기대 수익이 높으면 떨어져라. 기대 수익이 낮으면 높아져라. 그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양가를 1번 보면 기대 수익이 높죠. 밑에. 그럼 기대 수익이 높으면 뭐라고 설명이 나와. 설명이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고. 그 기대 수익이 낮아진다고 나온다고. 그 논리를 261쪽 상단에 조그만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조그만 박스를 보면 수요가 증가한다.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뭐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자, 그 밑에 2번은 기대 수익이 낮죠. 기대 수익이 낮으면 기대 수익은 높아져야 되지. 그래서 그 조그만 박스를 보면 기대 수익이 점차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란 말 언제 나오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 263쪽 하단부에 위험 처리 방법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 전가입니까? 위험 회피. 그 옆에 위험 회피라고 써놨잖아요. 자, 넘깁니다. 넘겨서 보수적 예측 방법. 동그라미 2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파란색 기대 수익을 뭐한다? 하향 조정 됐잖아. 하향 조정. 그 옆에 투자 비용 상향 조정은 펴지 말고 기대 수익 하향 조정이다.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라 하겠습니까? 요구 수익률. 위험 조정 할인율을 가로 열고 요구 수익률 써놨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할인율을 높이나 낮춘다? 높인다. 높은 할인율 써놨잖아요. 응? 자, 됐어. 이렇게. 265쪽에 뭐가 나오냐면 참고 나와. 참고에 무슨 분석 나왔어요?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투입 요소. 그다음에 뭡니까? 결과치. 좀 진하게 해놨잖아요. 진하게. 자, 그것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268쪽 갑시다. 이제 마무리. 268쪽에 포트폴리오 효과 나와요. 그 포트폴리오 효과 나오면서 무슨 상관계수가 나오고 막 난리 쳤습니다. 그 268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269쪽의 핵심입니다. 자, 핵심 봅시다. 1번 포트폴리오 효과. 동그라미 1번 자산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커진다.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동일 유사하지 않을수록 분산투과는 커진다. 동그라미 3번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는 커진다. 됐지요? 요거 암기상이죠. 그 밑에 상관계수 동그라미 1번 상관계수 1인 경우 플러스 1인 경우 분산투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도 분산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그 표 나왔네요. 플러스 1이다.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 분산투가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다. 비체계점 완전히 제거다.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된다. 자, 마지막에 그 밑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비체계점 완전히 제거다나
상관계수 플러스인 경우는 비체계주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옆에 사이드의 기출지문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한번 동영상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